게임의 룰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대, 30대, 40대 우리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합니다. 하루 중 눈 떠 있는 시간 대부분을 돈을 버는 데 쓰고 있죠. 냉정하게 말해서 돈을 번다는 건 나의 시간을 갈아넣는 행위입니다. 물론 시스템을 가진 사업가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시간당 버는 돈이 많겠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그 액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팔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는 시간을 쓰는 것이고 그 시간은 곧 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깎아가며 바꾼 그 돈을 그냥 가만히 쥐고 있으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의 돈을 훔쳐가 버립니다. 저도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기 전과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내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것 같죠? 과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월급이 오르긴 올랐는데 도대체 안 오르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이 공시자료를 보게 되면은 임직원들 평균 연봉이 나오는데 그걸 따왔고요.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따왔습니다. 2015년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거의 한 1억씩 받고 최저임금은 5,580원이에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29% 상승을 했고 최저임금은 8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둘 다 어쨌든 올랐단 말이에요. 월급을 생각해보면 오른 것 같지 않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자산들의 상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실에스 아파트 같은 경우 2015년에 9억 5천, 25년에 33억 6천. 이 주식들도 대부분 15년 대비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3,700% 상승을 했어요. 임금이 30%, 80% 이 정도 오르는 동안 자산들은 몇백 퍼센트에서 몇천 퍼센트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이 정도 오르는 동안 자산이 왜 이렇게 올랐나? 알아야지 자본주의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한번 그래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임금과 자산이 있는데 임금은 선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자산은 복리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팩터가 들어갈 때 더 확실하게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따라잡기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내 주위 친구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이 게임의 룰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살이라도 젊을수록 이 게임의 룰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은 월급을 받고 돈으로 대화나 서비스를 삽니다. 들어온 돈으로 다시 월급을 주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물건의 값이라는 것은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발달을 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물건의 값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물건의 값이 하락한 적이 있나요? 무조건 물건의 값이 올라갑니다. 이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디플레이션이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디플레이션을 좋아하지 않냐면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적어져요. 물건을 소비하지 않다 보면은 이 순환 사이클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1920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얻은 교훈으로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목표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2%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물건값 떨어뜨리는 걸 절대로 원치 않는다. 인플레이션이란 걸 목표로 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건 미국의 M2 그래프입니다. 1960년부터 2025년 까지 그래프인데요. 60년부터 2010년까지 8,000빌리언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000빌리언이 더 늘어나죠? 이거 50년 동안 늘어난 게 단 10년 동안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6,000빌리언이 늘어납니다.
이 돈 늘어나는 게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럼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 7%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실제 통화량은 7%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20%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러면 왜 정부는 이렇게 돈을 풀어 제끼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복지를 축소하거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세금을 인상하면은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당연히 싫죠. 복지를 축소한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데 이것도 쉽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세금 인상하고 복지 축소한다니까 막 화염병 던지고 난리가 났죠. 절대 정부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남은 방법이 뭐냐? 그냥 돈 찍는 거예요. 돈 찍는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대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그래프만 봐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의 빚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거는 미국하고 한국 모두 정부가 부채를 마구마구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건과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이 2%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물건의 가격이나 자산의 가격이나 연 2%씩 상승을 하지 않죠. 이거 왜 그럴까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연준의 목표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연준이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고용을 최대로 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자산이라는 거, 이 자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연준의 목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연준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너도 나도 좋아하겠죠? 그러면 정치적 인기가 상승하게 돼요. 또 자산 가격을 올리고 최근에 트럼프도 계속 금리 낮춰라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 가격 상승을 하는 게 결국 내 표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인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냐? 1950년대부터 2025년까지 살펴보면은 평균 3.3% 정도 됩니다. 이 2% 목표라고 하지만 평균 이 2%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그냥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통화량은 연평균 7% 정도 증가하는, 소비자 물가는 3% 증가하죠. 요 갭 차이, 이 차이가 어디로 갔느냐? 자산의 성장에 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앞에서 통화량은 7%씩 계속 상승을 하고 소비자 물가는 3%씩 계속 상승을 한다고 배웠죠. 그러면은 이게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 제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풀린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거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시중은행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또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 근로자나 연금소득자에게 돈이 또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위 단계에 위치할수록 자산을 완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정한 게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기업하고 금융기관이 있고 직장인이 있어요. 5원씩 이렇게 풀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가 10개죠. 그러면 사과 1개에 1원이 될 거예요. 근데 돈이 이제 풀려가지고 기업에게 10원이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10원을 가지고 이 기업은 사과를 1원을 주고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재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풀린 돈 합쳐가지고 사과를 다 구입을 해놨죠. 풀린 돈이 20원이고 사과가 10원이니까 사과는 2원으로 폭등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사과를 사려면 이제 2원으로 사과를 사야 됩니다. 이게 돈의 흐름에 뒷단에 있을수록 자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캉티용 효과라고 하는데요. 돈이 먼저 간 곳이 이득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생산성이 저하가 될 거고 복지는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채 발행도 증가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으로도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돈이 앞으로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냐? 절대 안 좋지 않습니다.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했죠.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용하고 파도 서핑처럼 넘실넘실 타면서 이용해서 높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자산을 사 모아야 합니다. 이 희소성 있는 자산을 계속 사 모아야 됩니다. 서울에 땅이 있고 비트코인이나 금이 있고 1등 기업의 지분이 있겠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꾸준히 사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데요. 레버리지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거 주문을 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 10년 전에 3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3억의 빚이 지금 1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3억이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10년 전에 3억에 대한 부담감과 지금 3억에 대한 부담감은 완전히 다르죠? 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나의 빚을 갚아주고 있다. 오히려 나에게 개꿀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패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월급 받는 거에 7, 80%는 희소한 자산을 꾸준히 사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 모을 때 레버리지를 무조건 써야 돼요. 이 레버리지를 쓰는데 제일 좋은 것은 집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이 5억이라고 치면은 최소한 한 50%에서 70%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근데 5억 원어치 엔비디아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거 다 보고 더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을 알아서 맞춰서 최대한 해줍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않는다.